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명교육학 명중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양교육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5절 근대의 교육입니다. 근대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근대 전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근대 후기가 되겠죠. 보통 한 18세기 정도를 이 5절 근대 교육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실학주의 교육입니다. 리얼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학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뭐 현실주의도 되고 실제주의도 되고, 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보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의도와는 달리 이제 형식주의에 빠져들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 앞서 우리가 봤습니다. 키케루주의라고. 그래서 이제 과학적 세계관과 경험록 철학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실용성 있는 구체적인 지식, 실제적인 기술과 상업을 위한 경험적 지식을 중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경험론과 자연과학의 영향으로 사실세계에 대한 관찰과 경험이 이제 중시되게 되었다. 그래서 형식적인 라틴어 교육으로 변질된 인문주의 교육을 비판을 하면서 교육은 실생활이나 사물을 직접 다루면서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서 실생활에 유능한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실용성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학주의 이제 유형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인문적 실학주의. 어쨌든 그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문주의적 고전어 교육을 수용을 하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중시하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실학주의입니다. 사회생활의 경험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강조하고 세상사에 밝고 세련된 사회성을 지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감각적 실학주의인데요. 지적 탐구와 교육에 있어서의 감각적 직관을 중시하고, 그래서 자연과학의 지식과 연구 방법을 교육에 접목시켜서 교육의 현실 적합성과 실용성을 확보하고자 이제 노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메니우스부터 나오죠. 코메니우스부터 나오는데 시기상으로는 17세기 사람입니다. 17세기 사람이고, 교육의 이제 목적부터 한번 보면 인생 최고의 목적은 신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 모두에서 완전한 삶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코메니우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실학주의로 분류를 하고 근대적 인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신중심, 신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이런 것을 이제 꿈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교육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식, 덕성, 신앙이 함께 길러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 방법, 교수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합자연의 원리예요. 모든 이제 자연 현상에는 이제 원인이 있고 순서가 있듯이 학습에도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원리를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을 나중에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습에서도 실물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가르치고, 논리적인 분류는 나중에, 언어는 먼저 가르치고 문법은 나중에 가르쳐야 한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교육은 획일적인데 따라서 교육의 방법도 모든 교과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직관의 원리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사물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경험적 지식을
중시합니다. 세 번째는 범지주의입니다. 남녀,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나오지만 자연 법칙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를 먼저 한번 볼게요. 효과적인 아동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직관 교수의 원리에 따라 교재의 내용은 감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 1, 2,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제도를 분류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키우는 모친학교, 유학이죠. 그 다음에 모국어학교, 아동기에 가르쳐야 되는 기본적인 산수, 음악, 역사, 지리, 미술, 종교, 물리.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라틴어 학교예요. 청소년기에. 교양을 위한 지식을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습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대학교예요. 청년기. 범지학. 아까 범지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범지학에 기반이 되는 신학, 철학, 법학, 의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코메니우스의 교육론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학교 교육을 통한 대집단 지도를 중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훈육을 얘기를 합니다. 교사의 충고와 질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동의 처원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이 돼야 되고 아동 중심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태교 단계에서부터 4단계의 학교를 거쳐서 성인학교, 노인학교, 죽음학교에서 평생 교육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미니스를 교육사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의무 제도의 성립을 이제 촉진을 시켰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강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교과서하고 교육 방법의 혁신을 가져왔죠. 그리고 학교 단계론을 통해서 단선형 학제, 그다음에 평생 교육 이런 것들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계몽주의 교육이에요. 계몽주의 교육. 자, 계몽주의 사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몽이잖아요. 깨우치고 일깨우고 무지몽매함으로부터 밝은 빛을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주요한 기반은 바로 인간 이성이에요. 그래서 인간 이성을 최고 원리로 삼아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지식을 증진하고 보급함으로써 합리적인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추구하는 비판적 합리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하였죠. 자, 계몽주의 사상의 이제 교육적 영향을 보면 교육에서 합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교육관 형성에 영향을 주지요. 그리고 이제 실중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교육 이론과 방법론의 발전에 영향을 줍니다. 자, 네 번째로 자연과 경험을 중시하는 자연주의적 경향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계몽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성의 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를 속박하는 종교, 정치, 사회, 제도 등의 모든 모순을 제거하고 인성을 갖춘 계몽된 시민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 교과를 중시하였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여기 뭐 철학, 과학, 정치, 경제, 미술, 예법 지금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실용적 교과는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이제 실용적 교과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한 직업교육이 중시되고 과학과 실용적인 내용이 중시가 됩니다. 감각적 방법에 의한 교수를 중시하고 도야주의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면성의 형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학습자의 내면성, 즉 인격의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계몽주의 사상가를 보면 첫 번째 로크예요. 로크. 앞서 이제 우리 봤지만 백지설 봤죠. 여기 나오지만 상권 24쪽에 이제 객관주의에 바로 이 백지설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옆에 적어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경험을 쌓기 전까지는 백지처럼 아무런 관념도 존재하지 않으며 경험을 통해 일체의 관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란 이성에 의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르네상스로부터 내려오는 세련된 예의를 갖춘 신사도를 지닌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구체적인 교육 목표로 덕, 지혜, 품위, 학식을 꼽았고 교육은 훈련을 통한 습관의 형성을 통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많은 교육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은 바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습관. 자, 로크의 교육적 이상으로 보면 아버지를 통한 자녀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교양과 스포츠를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노동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그래서 농업과 목공을 중시하고 좀 뭐 그런데 기분풀이와 건강의 수단으로 노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 신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본인이 뭐 정치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우연찮은 기회에 정치가가 되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평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분풀이, 뭐 건강의 수단으로서의 노동,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행을 통한 교육. 뜻하지 않게 또 로크가 여행을 가게 돼요. 젊은 시절에 네덜란드로. 그리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들어와서 또 해피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행 통한 교육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적 인간, 문제적 남자, 이제 루소가 나옵니다.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을 했고, 자연주의란 인간의 인위적 간섭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이 인위적인 문화 혹은 문명보다 완전하고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명화된 사회의 인위적 제도와 간섭이 인간의 자연성을 파괴하고 왜곡시킨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죄설에 따른 억압적 교육을 반대하고 타고난 천성을 보존하고 발달시키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성향과 소질은 성장 과정에서 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변질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변질 이전의 상태를 자연이라고 하고 자연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특징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아동 중심 교육이에요. 바로 이제 인간의 자연성을 존중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인간의 그 자연성. 아이가 자신의 욕구나 관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돕는 과정이 바로 아동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극적 교육이에요.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 발달 단계의 특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 교육이에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인보다 개인, 즉 자연인을 만드는 교육이다. 그래서 개인이 자연적인 신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남의 감정이나 편견에 의하여 사회에 속박되지 않는 인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감정을 느끼는 인간, 자기의 이성 이외에는 누구의 권위에도 속박되지 않은 인간, 이러한 인간을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주의 교육에 나오는 이러한 이제 인간을 자신의
그런 인간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상한 야만인, 도시 속의 미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역설적인, 좀 모순적인 단어 두 개를 갖다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모순적이고,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했지만, 인생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인간입니다. 아이에 대한 이러한 정말 넓고 막 그런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감성,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에밀을 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사생아를 낳아서 사생아도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뭐 알려진 것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두 번인데 그 사생아를 낳은 여인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빨리 고아원에 보내버리라고. 그래서 울면서 그 여인들이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보냈죠. 당시에 고아원에 대해서 쓴 일종의 르포를 보면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간수해가지고 잘 키우는 기관이 아니었어요. 들어간 아이들의 대부분은 10세 이전에 다 병이 들거나 굶어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공간이었죠. 그런 공간으로 이제 보내버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리로 상상 속에 살아갔던. 그리고 이제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초상화 보시면 알겠지만 미소년이었고,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했고, 또 글을 또 그렇게 잘 썼어요. 그래서 루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당시의 철학자, 학자, 정치가 뭐 사회운동가들이 좋아했습니다. 한둘이 아니었어요. 칸트도 흠모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또 루소가 쓰는 그 글의 스타일을 갖다가 따라 쓰고자 했는데 칸트가 그랬어요. 그래서 칸트도 루소와 같이 그렇게 글을 쓰고 싶어 했고, 글을 갖다가 이제 루소를 흉내내서 글을 썼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이게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맞느냐, 이렇게 엉터리 같은 글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죠. 자, 여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루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명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이다. 자신이 살아갈 사회와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행복한 인간이다. 글쎄요, 아마 요즘 같으면은 정신분열증 내지는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프로그램에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지만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문명 속에 살아가는 자연인이죠. 사실 말이 좋아서 자연인이지 그 사람들이 자연인입니까?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굉장한 문명적 그 혜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선천적 양심의 귀를 기울여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행하는 것. 자연성을 보존하면서 도덕적 양심에 따른 자유를 실천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상적 인간으로 봤고, 자연성과 사회성에 조화로운 교육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동들이 자신의 천성을 보존하고 발달시키면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루소는 교육의 4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쭉 봤지만 고대부터 뭐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거의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유년기에는 이제 신체 교육을 하고, 아동기에는 감각 교육을 하고, 소년기에는 이제 지식 교육을 하고, 청년기에는 종교 교육. 뭐 당연히 이때 당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종교니까, 혹은 이제 철학 교육 이런 걸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동기의 감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활동과 사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마음을 훈련하는, 소년기의 이제 지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 자신이 직접 지식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청년기 이르러서 이제 종교교육, 말하자면 이제 철학교육이죠. 인생의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청년기에 있어서 종교교육이 됩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안내자, 조력자, 보조자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아동 자신이 직접 지식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사는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인 교류의 역할, 앞서서 봤지만 소극적 교육을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범해주의 교육인데요. 범해주의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루소의 교육사상을 실천한 교육개혁 운동이에요. 자, 루소의 교육사상 뭡니까? 자연주의잖아요. 자연주의. 그리고 이제 아동 중심이고, 범이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모두 다 사랑하리입니다. 모두 다 사랑하리. 자, 계몽사상의 사회 동포주의적 관점에서 종교, 국가, 계급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넓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제도우예요. 그래서 1714년에 범해학교를 설립을 하고, 아동들이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교육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생활상의 기능을 중시하고 사회 현실에 관련된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언어 교육보다 실과 교육을 우위에 두죠. 경험. 교육 방법은 직관적이고 자기활동적이고 유의적인 것이며 학습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방법적 질서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극단에 흐르지 않고 신뢰에 기초한 복종심을 형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짤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육의 성패가 교사에 달려있다. 그래서 교사의 자질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범해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실천에 옮기고 학생들의 적합한 교과서와 교구 개발에 힘썼고 교사를 중시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교육 개혁을 이끄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합리주의 교육입니다. 합리주의 교육 특징을 보면 이성을 훈련시켜서 이성의 자유를 속박하는 기존의 권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상이에요. 볼프의 능력 심리학에 기초한 형식 도야서를 적용해서 학습에 있어서 전위 효과를 중시합니다. 자, 이 형식 도야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뒤에 나옵니다. 344페이지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하는데요. 우리 교육심리학 쪽입니다. 344페이지에 바로 이제 이 형식 도야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형식을 배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 어떤 틀, 능력 심리학이잖아요.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휘되는 심리학적인 기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갈고 닦으면, 그래서 이 틀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래서 그 틀에 집어넣는 도약,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면, 학습에 있어서 전위 효과, 충분히 일반화시키고, 폭넓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들이 구성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구성주의로. 여기 이제 칸트가 나오는데,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구성주의에 있어서 원조에 해당되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얘기한 분들이 있지만,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 따르는 교육, 그러니까 루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칸트가 앞서서.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도 루소의 교육론에 감화를 받아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자유를 주어야 한다. 아동의 동물적 본성과 충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서 명확한 행위 준칙을 가르침으로써 도덕적 인격체로 변화시켜야 한다. 준칙을 강조하죠.
도덕 준칙, 윤리교과에 있어가지고 칸트를 얘기할 때 바로 이 도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웁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들을 배우는데, 바로 이제 명확한 행위 준칙, 도덕 준칙을 통해서 도덕적 인격체로 변화시켜야 한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현실적 존재를 당위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바로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 것이 칸트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 다시 나오죠? 교육은 완전한 인간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바로 이제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체제는 그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 존재, 자유로운 존재. 자율과 자유는 다르지만 자율이 자유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개발주의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신인문주의 교육입니다. 특징을 보면 17세기 초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고, 낭만주의하고 관련이 깊다. 문예사전상 낭만주의.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예사전상으로 보면은 감정을 중시한 거예요. 감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계몽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칸트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집대성이 되는 이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강조한 거죠. 근데 이제 이성을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칸트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입고, 항상 진중하고, 장엄하고, 따지지요. 뭘? 합리적인 것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새 하는 말로 재수가 없죠. 아, 뭐 저렇게 사람이 딱딱해. 감정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그렇죠? 소통, 공감도 없는 것 같고, 바로 이제 그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반발인 거예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18세기, 특히나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유럽 사회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어떤 특징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하고 연결이 돼요. 정치 사상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또 이제 혁명하고 또 연결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혁명하고 연결이 되고, 그것이 민족주의로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제국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제국주의와 연결이 돼서 전쟁하고 이어집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 그렇죠. 명연설가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자극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낭만주의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그림상에 있어서도 예전에 이제 이성주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소실점이라고 해서 비례, 정확한 명확한, 물론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 어떤 비례라고 하는 것이 더 명장을 보이지만,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그림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건드릴 수 있으면 되지.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대표적인 인상파입니다. 인상파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고. 자, 그래서 신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인문주의가 저질렀던 고대 문화에 대한 형식적 기계적 모방을 극복하고 그리스 고전 속에 담긴 정신을 본받자. 여기 이제 밑에 나옵니다. 18세기 계몽주의의 지나친 합리주의, 주지주의, 공리주의, 개인주의 경영에 대한 반동입니다. 그래서 지, 정, 감정, 의지의 전면에 걸쳐서 인간성의 원만한 발달을 실현시키려는 사상이에요. 이성과 감성의 조화, 전인교육을 이념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신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면 그만큼 많은 학자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교육계에 있어가지고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페스탈로치가 그랬고, 그래서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갖다가 추구한다. 개인의 개성, 역사, 민족의 특성을 강조한다.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데 민족을 강조한다. 이율 배반적이죠. 이 밑에 나오는 거죠. 사회와 역사, 문화 전통의 중요성을 또 강조한다.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율 배반적이죠. 모순적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신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딱 간추려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인문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게 개발주의 교육이에요. 자, 앞서서 이제 개발주의라고 하는 것은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 루소의 영향, 여기 이제 루소의 영향이라고 나오는데요. 루소보다는 이제 칸트 쪽인데, 어쨌든 루소가 칸트한테 영향을 주고, 바로 그래서 이제 에둘러서 루소의 영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 과정이나 교육 방법을 인간 발달의 법칙에 합치시키려는 교육 개혁 운동이다. 아동의 내부로부터의 발달을 조성하고 활동 중심의 교육 과정을 중시하고 아동의 흥미를 존중하고 창작 활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합리주의와 자연주의 교육 세상의 종합적이고 절충적인 성격을 띈다. 합리주의 칸트, 자연주의 루소잖아요.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프레벨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개발주의 교육 세상, 아동을 이제 존엄한 존재로 간주하고 아동의 본성과 심리에 적합한 교육할 것을 강조하면서 아동의 흥미와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연주의 원리를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육 세상가 보면 페스탈로치,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세 가지 단층으로 본 거예요. 자연적 상태의 인간. 근데 어쨌든 착하고 선하지만 거칠고 야수적인 충동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상태의 인간은 타율적인 이제 규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겠죠. 도덕적 상태. 그래서 독자적인 인격적 결단에 의해 자신의 도덕 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으로 보면 인간을 도덕적 상태의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각성시키는 것으로 인간이 자신의 결단에 의하여 인격의 도야와 완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신체적, 도덕적 면을 조화 있게 발달시키는 것이 교육의 일생 목적이다. 그래서 3H라고 그래요. Head, Hand, Heart. 그리고 이제 더 궁극적인 것은 사회개혁이에요. 사회개혁. 교육의 2차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바로 이제 이 개발주의가 좀 더 지나면 바로 이제 국가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국가주의. 어쨌든 페스탈로치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다 일련의 이제 교육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을 갖다가 반영을 합니다. 독일이 사분오열, 그러니까 수백 개의 어떤 자그마한 도시국가들로 쪼개져 있었죠. 당시 이제 독일에서는 이러한 독일이 하나의 어떤 국가로 합쳐져 가지고 위대한 어떤 국가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때 당시 독일 교육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스탈로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을 대중을 위한 자연적 권리라고 생각했고 천한 계층의 어린이라도 교육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으로 자기 창조, 자발성을, 그 다음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교도, 아동 자신의 의지와 교사의 교도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교도, 그 다음에 도야,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 도야.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 과목을 가정 교육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관, 앞서서 얘기했던 아동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협동의 원리. 그래서 개인의 건전한 인간으로 형성을 유도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사회의 변화 발전을 갖다 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친근해야 된다. 가까운 생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험과 이제 실제를 갖다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관교육, 그 다음에 노작교육.
직관, 관찰이 모든 교수의 토대가 돼야 되고, 실물 교수 계속 나옵니다. 실물 교수를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걸 오브젝트 티칭이라고 그래요. 오브젝트, 실물을 통해서 티칭 해야 된다. 강의보다 감각적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하고, 구체적 경험에서 시작해서 결론에 이르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연하겠죠. 아동은 구체적인 관찰과 경험에서 얻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노작 교육을 강조합니다. Learning by doing. 함으로써 익히는 거죠. 관념이 행동으로 적절하게 표현될 때 비로소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근육 작업에 중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르바르트예요. 헤르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강의법이라고 하는 이 교육 방법, 우리가 많이 쓰는 이 강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다가 마련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철학, 윤리학과 심리학에 의존한다. 그래서 실천철학은 교육의 목적을, 심리학은 교육의 방법을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도덕적 함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덕적 품성 도야를 교육의 목적으로 하면서 도덕적 판단 능력의 육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이제 도덕적 이념을 얘기를 하는데요. 내면적 자유, 내 안에 있어서의 자유. 그 다음에 완전성, 완벽성, 강력, 충실, 조화 3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교사는 학생들이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선의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권리, 다른 사람의 의지를 나의 의지와 동등하게 존중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형평, 공정성, 자신이 행한 선과 악에 따라 응분의 보상 또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제 도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내면적 자유, 완전성, 선의지, 권리, 형평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헤르바르트가 얘기하는 5가지 도덕적 이념이에요. 도덕적 함양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조금 순서를 갖다가 잘못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요거 관리가 기억이 돼야 되고 훈육이 니은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관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니은에 나오는 게 이제 훈육이고요. 디귿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교수입니다. 그래서 관리, 훈육, 그다음에 교수, 요 3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교수나 훈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교육 본래 영역은 아닙니다. 교수, 훈육이 바로 이제 전 단계고요. 아동의 자연적이고 맹목적인 욕망과 충동을 통제해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방법입니다. 아동이 아직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때 외부적 권위의 힘으로 규제하는 것이고 명령과 금지, 유혹과 벌, 권위와 사랑을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니은으로 바꾸시고요. 훈육. 교제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아동의 정서와 도덕성을 도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훈, 모범, 상벌. 요 훈육을 갖다가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속적이고 아동의 내면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교육 본래의 영역에 속하죠. 교사와 학생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학생의 마음에 도덕적 신조를 형성시키는 교육 활동. 그래서 아동 자신의 행위 신조를 스스로 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래서 교사와 부모는 올바른 신조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 수업입니다.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학생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인 것이고 교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교수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수업, 교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인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당연히 교육적인 수업이어야 하겠죠. 교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의 흥미가 유발되어야 하고, 그래서 다면적 흥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흥미하고 윤리적 흥미로 나누고, 그래서 지적인 흥미에는 경험적 흥미, 사변적 흥미, 심미적 흥미가 있고, 윤리적 흥미에는 공감적 흥미, 사회적 흥미, 종교적 흥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다 담지 않았는데요. 헤르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표상심리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각 이론, 유아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철학적 기반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아동이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표상심리학하고 통각이론은 보충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수의 단계를 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심화, 전심이라고 하는 concentrat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심화하고 숙고, 치사, reflection, 되돌아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고, 또 심화를 명료하고 연합으로, 숙고를 체계, 계통과 방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심화라고 하는 것은 수업 내용에 집중하여 자세히 파악하는 것, 수업에서 이제 분석의 단계, 그 아래에 명료화, 주제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고, 연합, 새로운 주제를 이전에 배운 것들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숙고라고 하는 것은 연결시키는 활동이에요. 종합하는 단계입니다. 앞서서 이제 이 심화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체계, 계통을 잡는 거죠. 새로 배운 내용을 기존의 지식 체계 내에서 적절히 자리 잡도록 하는 거고,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연습의 과정이에요. 올바르게 배웠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4개로 나눴던 헤르바르트의 요 교수 수업 단계를 질러 같은 경우는 5개로 나눴는데요. 요 명료화를 여기 질러 5단계로 나눴는데, 요 명료화를 분석과 종합으로 따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심화 밑에 분석과 종합, 연합, 그다음에 체계, 방법, 이렇게 되도록 5단계로 이제 질러는 얘기를 했고요. 자, 형식 단계설, 교수 5단계설인데, 헤르바르트가 앞서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를 요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5단계설로 보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 방법. 그래서 학원 150쪽에 이제 강의법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강의법에 바로 이 교수 5단계설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 형식 단계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헤르바르트의 생각, 헤르바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학습은 후천적인 경험을 통한 역동적인 관념 연학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아 이론, 이게 바로 이제 유아 이론이에요. 통각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통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 5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관념의 계열을 올바르게 조직해서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대부분 아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그렇죠? 수업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교 및 추상이라고 돼 있죠. 여기 학습자 의식 속에 신구관념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비교 추상을 갖다가 결합이라고도 얘기해요. association.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를 시키죠.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일반화. 이걸 갖다가 이제 체계화라고 적은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헤르바르트의
5단계. 실질상으로는 이제 라인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펜서예요. 스펜서, 여기 이제 한번 볼게요. 학원 43쪽 교육 과정에도 요 스펜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가인은 이제 진화론을 심리, 사회, 윤리 등 인간의 모든 현상에 적용하려고 했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과학적 실증주의입니다.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적용을 강조하고 과학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진화론, 우리 펜서 그러면 이제 이 사회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이 떠올라요. 그다음에 산업사회 옹호론을 배경으로 하고. 그래서 사상적으로 보면 인간 활동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획일적인 것에서 전문화된 것으로 진화한다. 사회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동질적인 것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체제로의 변화 과정이다. 그래서 산업사회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보다 실용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직업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윤리를 주장하고 개인 간 경쟁을 통해 사회 진보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러한 스펜서의 생각, 이런 사회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뒤에 우리 도구주의 프래그마티즘 뒤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현실의 행복을 위한 완전한 생활 준비에 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교육 목적을 실현을 해서 인간 및 사회 진화를 도모한다. 전통적인 문학교육과 고전교육에 반대하고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학과 실용성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갖춰야 될 성격으로 실제성, 경제성, 사회성, 정치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성격의 대표적인 지식이 바로 과학적 지식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과 진보에 도움이 되고 현실 생활의 필수적인 활동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하고 배열했어요. 그래서 이 분류한 거를 쭉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생리학, 위생학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학, 위생학, 직접적으로 자기 보존에 유용한 지식이에요.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식이고, 논리학, 수학, 화학,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사회학은 간접적으로 자기 보존에 유용한 지식이고, 생활 필수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육아법, 심리학에 자녀 교육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역사와 국민, 사회적, 정치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학, 미술, 회화, 여가 생활에 필요한 지식. 이렇게 이제 쭉 단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의의를 보면 진화론을 교육 영역에 도입해서 과학화되고 산업화된 사회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확립하려고 했고요.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사회적 기초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에 유의의 도구주의, 프래그마티즘, 진보주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주의 교육실상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인문주의 교육의 이제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4번으로. 이걸 갖다 이제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앞서서 신인문주의가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에 영향을 주고, 그 민족주의에 영향을 준 사상적 토대가 국가주의로 그대로 연결이, 이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제국주의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걸 딱 잘라가지고 어떤 게 이것이고 어떤 게 저것이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전혀 의외의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국가의 존속을 위해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결집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공동 목표와 전통을 위하여 국민의 총화 단계를 꾀하고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부를 증진시키고 외부 침략에 대응하여 국민을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교육제도와 의무교육제도 등 교육을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의 발달을 가져오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국가주의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악용이 돼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악용이 될 경우에는 국가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게 공교육제도, 그리고 의무교육제도.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뭐 전쟁을 치르고, 권력자들의 그런 어떤 야욕을 채우고 하는 것으로 가면 문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화, 역사, 지리 등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요. 우리 이제 앞서서 봤잖아요. 실학에서 이런 거 강조하죠. 그러니까 국학. 그렇죠. 시민의식을 가르치기 위한 국민 과목을 강조하고, 건강하고 강인한 국민을 기르기 위해 체육, 산업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 교육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콩도르세가 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갖다가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공교육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치죠. 인간이 누려야 할 특권인 자유와 평등을 획득하는 데 교육이 필수적이다. 교육을 통해 인류 사회가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고, 인종차별과 빈부격차, 불평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이제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콩도르스의 이러한 생각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교육이 진리 탐구의 목적으로 삼는 한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남녀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을 계획을 했어요. 계획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교육을 주장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국가주의 그러면 바로 이제 이 피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피테라고 하는 사람은 칸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성주의, 굉장히 건전한 그런 어떤 노선을 걷던 사람인데, 갑자기 표현을 해서, 개인의 생명은 오직 민족 속에서만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 히틀러가 생각나죠. 탁! 느낌이 히틀러. 그래서 민족 국가만이 개인과 가족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독일은 4분 5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어서 피테뿐만 아니라 뭐 헤겔도 그렇고 등등 여러 지식인들은 이러한 4분 5일된 독일이 통합을 이루고, 그래서 강력한 국가가 되기를 바랬어요. 통일국가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민족 공동체 의식의 개발, 도덕적 정서의 함양, 개인주의적 경쟁 지향, 민족 정치의 유기적 형성의 강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국민교육의 목적으로 애국적인 독일인 양성을 강조하고, 국민교육은 공동체 생활을 통한 실생활 준비 교육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층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남녀 아동이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민족 공동체, 독일 민족 공동체를 갖다가 꾸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사분되어 있던 그 독일이라고 하는 각 도시 국가들이 어떤 피검사를 해본다고 치면 그런 어떤 동일한 민족이 아니에요. 같은 인종들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민족 구성원들이 독일이라고 하는 그 각 도시 국가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었어요. 다들 뭐냐면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자기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나의 민족,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꿈꾸는 그런 어떤 이상사회, 자기네들이 꿈꾸는 거예요. 그런 이상사회를 건설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바로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